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유튜버로 살다 보면 어떤 컨텐츠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라방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뉴스를 다뤄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DM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는 것 중에 대부분은 포트폴리오 짜면서 생기는 그런 궁금증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 한번 다뤘었다는 이유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제가 답변 못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물로 연재할 생각이고요. 이름은 초심 시리즈입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시리즈입니다. 자, 이 시리즈의 목적은요, ETF로 구성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하는 것들의 구성 요소,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이렇게 묶어놓은 묶음이죠. 이 전체를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ETF로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무려 2020년에 벌써 2년이 다 됐네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영상으로는 그렇게 깊숙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책을 쓰면서 이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예시 같은 것이 필요했고 제가 이렇게 저의 생각을 반영해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충분히 이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고요. 이걸로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요렇게 나의 성향이 가미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짰던 포트폴리오를 어떠한 항목들로 구성을 했고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ETF를 몇 개나 담았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책 속에서는요, 이런 ETF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지 그 과정도 전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2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건 이름도 바뀌었을 거고 뭐 이런 거는 보수 더 낮은 것도 나왔을 거고 이런 것도 훨씬 다양해졌겠죠. 그래서 새롭게 구성을 해보고 찾아가고 비교해보는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한 패키지를 한 번에 사려면 한 4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40만원, 두 덩어리 하면 8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투자 계획 같은 것도 세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거를 지금 똑같이 해보니까요, 뭐 거의 38만원, 그때랑 큰 차이가 없네요. 여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함께 구성하는 절차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ETF 영상을 보셨다면 좀 더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ETF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21세기 최고의 금융 발명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ETF고 시장 전체를 사는 거, 섹터 전체를 사는 거, 원자재 같이 사기 어려운 것들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ETF입니다. 그리고 ETF는 바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거래도 편하고 일반 계좌나 ISA, 연금 계좌, IRP 모두 ETF는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ETF 포트를 짜는 거를 이렇게 생긴 걸 연습해 두신다면 그렇게 짠 나만의 포트폴리오는 어느 계좌에서든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생 써먹을 수 있겠죠. 자, 단점은요,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ETF로 저렇게 포트를 구성을 해놓으면요, 개인이 저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도 않고 저거를 잘 관리해 간다는 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ETF 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ETF가 아니라 개별 주식, 개별 채권 그런 거를 골라서 다 담게 되면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것까지는 제가 영상에서 다루게 되면 사실 너무 난이도 올라갈 것 같아서 우선에는 그 전에 우리가 거쳐갈 수 있는 ETF로 만드는 거, 그걸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체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저런 포트폴리오들도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자산 배분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자문사의 상품이나 핀테크 기업들의 상품 또는 금융사에서 만들어 놓은 랩이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그런 거를 구현해 주는 곳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것 그 자체 그것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단점은요, 경제나 기업에 대한 지식이 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것은 이 시장 변화에 최대한 내가 신경 쓰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지만 시간이 계속 가더라도 나의 개별적인 기업의 지식 그리고 경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만약에 평생 이것만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더 나아가서 개별 기업을 담고 개별 채권도 담고 경제 흐름도 체크해 보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계신다면 더 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 함정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요, 이렇게 ETF 짜는 것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중급자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 이런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언젠가 내가 좀 더 나만의 생각, 기업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나의 경제 안목, 이런 것도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문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리즈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산 배분을 학습할 겁니다. 이게 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두 번째는 계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풀옵션으로 하게 되면 6개의 계좌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 중에 나한테 필요한 계좌는 어떤 건지 계좌별로 특징을 체크해보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개설해가지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 시트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산 배분 포트를 짜고 나서도 그걸 관리하기 위한 친절한 관리 툴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이 영상 하단에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채워가면서 함께 따라해 보자고요. 자, 네 번째, 비중 정하기입니다. 나의 선호가 반영된 나의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단계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미 알려진 황금 비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책에 소개드린 거를 따라 하셔도 되고, 그걸 변형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모으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열심히 저축하는 겁니다. 목돈일 수도 있고 적립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상황마다 어떤 저축 계획을 세울지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리밸런싱이라는 거를 1년에 한 번 이상 최소한 해줘야 됩니다.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영상 하단에 만들어 놓은 시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저택 매수를 위한 땡땡땡 포트폴리오. 자, 이 샘플입니다. 이 수치들 안 맞는 거니까 그냥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자산군, 그리고 비중, 그리고 어떤 항목들을 넣을지,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일지, 어떤 지금 현재 비중을 가졌고 리밸런싱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 시트는요, 뭐 엄청난 함수나 가격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그런 함수도 넣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내가 수기로 작성하는, 어찌 보면 노가다성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들보다 내가 손으로 일일이 쳐서 넣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가까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란과, 그리고 구체화하는 단계, 그리고 모아가는 단계, 그리고 나의 자산이 점점 늘어나는 단계,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시게 된다면, 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이 시장에서 방어력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나의 누적 수익률이 쌓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해주는 앱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그런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빈 시트가 있을 겁니다. 이 빈 시트에 본인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새로 만들고요, 거기서부터 제 영상을 하나씩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단계입니다. 자, 투자는 등산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산 정상은 똑같은 하나이지만 등산을 하는 길은 되게 여러 가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공 투자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완만한 길을 떠올려 봅니다.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바지 입고 가기도 하고요, 생수병 하나 들고 그냥 혼자 열심히 걸어가면 됩니다. 뭐 말동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샛길이 나왔을 때 저 길로 가면 좀 더 빠른 길이 아닐까, 그런 유혹을 견디셔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쭉 가면 어떤 길로 가면 어디를 다다를 수 있다는 목표가 보이잖아요. 그 목표를 보면서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목표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내가 저기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반면에 이 산 뒤편에는 가파른 길이 있습니다. 가파른 길을 이렇게 로프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장비가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가파른 길은 좀 더 테크니컬한 투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개를 크게 나눠놓고 본다면 자산 배분은 철저하게 이쪽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훨씬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자산 배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수익 다른 전략. 10만 원으로 30%의 수익을 달성하면 3만 원이죠. 100만 원으로 3%의 수익을 달성하면 3만 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쪽을 훨씬 투자를 잘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추종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시장보다 훨씬 초과 수익을 달성해서 아주 큰 알파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런 저축을 꾸준히 해준다면 목돈을 모으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얻는다면 결국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훨씬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잔고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하지만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면 내가 모아가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 편히 잔고를 늘리는 투자를 한다면 자산 배분 투자는 정말 현존하는 가장 잘 알려진, 가장 검증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분산 투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분산 투자라고 하면 국가 분산, 산업 분산, 시간 분산 이런 걸 통해서 나눠 사는 것을 단순히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의 분산 투자가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주식과 채권, 금, 리츠, 원자재, 현금, 달러 그런 자산들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저마다의 비중을 정해서 그 비중을 지켜가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투자하는 걸 언제부터 하게 되었느냐? 그걸 거슬러 가보면요. 게리 브린슨이라는 사람이 무려 제가 태어났을 적 1986년에 포트폴리오의 실적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법 자체는 이미 학문적으로도 정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이론적으로 아주 많은 것이 정립되어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전 되는 그 당시에도 이런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90개가 넘는 연기금들의 투자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나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고르는 노력을 하고 언제 살 것인지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어떤 배분이었는가, 이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 91%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샀나라는 것은 이 시간의 지평을 길게 늘렸을 때는 내가 얻는 수익의 4.6% 정도만 영향을 줬다는 거죠. 결국 시장은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샀나 보다는 어떤 구성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요,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그때그때 오르는 자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이클이라는 건 이렇게 흔히 4개의 사분면으로 나타내잖아요.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인플레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사이클이 계속 순환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때그때의 사이클이 어떤 건지, 얼마나 길어지는 건지, 다음 게 언제 돌아올지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지켜봤죠. 한 2년 동안 이게 한 바퀴를 슝 돌아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주식이 막 오르고, 주식이 오르면서 원자재까지 오르고, 인플레도 오고, 그거 잡으려고 기준금리 올리니까 주식이랑 채권이랑 빠지면서 달러랑 금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거를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한 바퀴를 쭉 돌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할 때는요, 그냥 만년 고질적인 저금리였거든요. 그냥 기준금리는 맨날 동결, 코스피는 그냥 맨날 1800, 2000 그런 상태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럴 때 참 사이클이 안 바뀌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우리는 그런 걸 느꼈죠. 아, 이게 내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이클을 읽을 줄 안다면, 예상할 수 있다면 참 투자를 하는데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언제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다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가깝습니다. 이런 자산 배분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에는 이 레이 달리오의 이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죠. 자, 레이 달리오는 정말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지금은 이렇게 나를 잘 찾아주고 수익도 잘 나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몸져 누우면 이 투자는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느 계절이든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장 상황이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 해가지고요,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자산 배분의 거의 끝판대장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정확히는 위에 보이는 것은 올 웨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이것의 간소화 버전인 올 시즌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이 달리오가 실제로 고객 자산들을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굴리면서 정말 큰,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게 되면서 자산 배분은
훨씬 더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별거 아닌 것 같은 포트폴리오가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1984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0%를 내줬고요. 그 중에 손실이 나는 것은 단 4번밖에 없었으며 가장 큰 손실이 났던 거는 마이너스 3.9%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만족 못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참 눈에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매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복리 효과가 정말 크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게 2013년이면 이것도 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있던 수익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식만 했을 때와 바로 앞에 소개드렸던 올 시즌을 했을 때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파란색이 주식만, 당연히 대부분의 이런 백테스팅을 돌려보게 되면 항상 주식이 메뉴에 있습니다. 항상 뭘 하든 주식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수익률을 결론적으로는 보여줍니다. 주식은 이렇게 시장의 위기가 오면 쑥 내려갔다가도 꾸준히 올라오다가 여기 보이는 움푹 파이는 게 이게 또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죠. 그에 반해서 올 시즌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다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꺾이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최근에 꺾이는 것이 이례적으로 많이 꺾였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꺾이는 것도 보기 흔치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과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식의 큰 변동성을 우리는 대부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높은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참 길게 놓고 보면 지금 꺾여있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굴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서도 매번 이번은 조금 다른 위기가 아닐까, 이번은 훨씬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때문에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과거 걸 봐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힘들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쭉 보이는 이런 시장의 하락, 이걸 견뎌내고 여기 보이는 하락, 이런 것도 견뎌내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한 투자 전략입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된다,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투자다,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한다면 자산 배분 투자를 좀 더 만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사람보다는요, 조금 더 귀차니즘을 가진 사람, 또는 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좀 더 둔하게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 시장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산 배분 투자하시는 것이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노력으로 좀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고 싶다 라고 한다면 주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위에 게 주식만 했을 경우입니다. CAGR이라는 건 연평균 수익률이 한 8.5% 정도 나오고 자산 배분 포트를 짰을 때는 한 5.5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원래 훨씬 높았거든요. 작년에 이걸 뽑을 때만 해도 훨씬 높았는데 주식이 한 13 정도 나오고 자산 배분 포트가 8에서 9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최근에 확 꺾이는 것들이 얼마나 크게 반영이 돼가지고요, 과거의 평균치에도 이런 큰 영향을 줬습니다. 아무튼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식은 10% 이상, 그리고 자산 배분은 7에서 8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겁니다. 맥스 드로우 다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디까지 깨지냐, 이런 수치인데요. 이건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고통의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주식만 했을 때는 지수 기준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50%가 넘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50% 깨졌다는 것은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면 진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더 많게는 마이너스 80도 수두룩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하락을 맞게 되면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에서 이걸 꾸준히 적립하고 가지고 가면 이상한 회사를 고르지 않는 한 회복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올 시즌 포트폴리오를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9%, 대부분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20%보다 작은 정도의 맥스 드로우다운을 보여줍니다. MDD라고 부르죠. 즉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든 투자의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20% 정도는 견딜 수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말 체감적으로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마이너스 20 정도가 되었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계속 적립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마이너스 10몇 %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수익률을 요 정도로 기대 수익률을 줄이는 대신에 얻는 것은 요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보면요, 이렇게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견디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 이 파란색 높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주식이죠. 하지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을 잘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이 자산배분 포트의 장점이 되는 거죠. 결국 맘 편히 투자를 하고 내 삶도 즐기고 나의 다른 커리어에, 내 직업에 훨씬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자산배분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이랑 자산배분 포트가 다 같이 깨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것을 당연히 잘 오지 않는 정말 유례없는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과거의 위기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기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걸 보고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위기가 기회일지는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꾸준히 적립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재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초심 시리즈 계속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토르기남입니다. 감사합니다.